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의 문턱에서 파혼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하늘이 도와 파혼으로 끝낼 수 있었던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비 남편과 저는 맞선으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병원 의사였고 예비 남편은 인권단체 변호사였어요. 예비 남편의 첫인상은 참 선한 사람 같다 였습니다. 생긴 건 곰돌이상에 옅은 미소가 참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상만큼이나 함께하는 내내 편안하고 즐거웠죠. 그렇게 여러 번의 좋은 만남 이후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30살 중반이 넘은 나이로 누가 더 급하다고 할 것도 없이 서로 급하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서로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예비 남편은 식구들을 소개해 주겠다며 식사 자리를 마련하더라고요. 부담스럽긴 했지만 언제 만나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니 될 수 있으면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아침부터 신경 써서 준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서니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 그리고 예비 시숙과 예비 형님까지 먼저 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드리니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기 전까지 긴장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질 만큼 훈훈한 분위기였죠. 예비 시모는 온화해 보였고 예비 시숙은 호탕해 보이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이렇게 밝고 좋은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구나 생각이 들며 역시 결혼 결정을 내리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였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와중에 딱 한 가지, 그 딱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건 바로 예비 형님이었습니다. 식구들 모두가 웃고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쁜 와중에도 예비 형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 한번 보이지 않고 무표정인 채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차림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여름에 아래 위로 긴 옷을 입고 와서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앉아있으니 제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식구들 음식은 또 얼마나 잘 챙기는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척척 물, 밑반찬, 국 등을 덜어주더라고요. 한마디로 표정과 감정이 없는 로봇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가장 이상한 건 예비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들 이 모습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만 예비 형님을 신경 쓰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 일단 식사 자리를 좋게 마무리하고 예비 남편에게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자기 형수님,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닐까? 말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무표정이던데? 아, 형수,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형수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원래 표정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말이야. 자기한테도 말했잖아. 형수가 사회생활 안 한 지 오래됐다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 맞출 줄을 몰라. 자기 표정도 숨길 줄 모르고 말이야.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아무래도 신경 쓰여서 말이야. 아픈 거 맞지? 정말 나 탐탁치 않아 하는 건 아니지? 아니라니까. 우리 형수가 누굴 탐탁치 않아 할 입장이 못 돼. 그리고 자기도 봤잖아. 형수 오늘 긴 옷 입고 온 거. 감기 몸살이 심한데 자기 얼굴은 꼭 보고 싶다고 해서 나온 거야. 막상 오긴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나 보지. 그러니까 자기는 신경도 쓰지 마. 이상하긴 했지만 예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를 싫어하기보단 몸이 좋지 않아 표정이 좋지 않다는 편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계절과 맞지 않는 차림도 설명이 됐고요. 그렇게 조금은 찝찝했던 예비시댁 식구들의 첫인사 이후 예비 남편을
저희 친정에 인사시키는 날이 왔습니다. 밖에서 첫 만남을 가졌던 예비시댁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친정에서 하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이 은근슬쩍 집에서 했으면 한다고 하기도 했고 엄마도 어렵지 않다며 예비사위 대접도 해줄 겸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남편은 처음으로 집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이 오기로 한 날 아침부터 엄마와 저는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워낙 음식 솜씨가 좋은 엄마 덕에 식탁 가득 산해진미가 가득했고 타이밍 딱 맞춰 예비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밥상에 예비 남편의 반응이 기대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기대와는 달리 예비 남편은 식탁은 본체만 채하고 부모님께 가벼운 인사만 드리곤 집 구경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싸고 값나 보이는 물건만 콕 집어 물어보기 바쁘더라고요. 예를 들면 등산이 취미인 아빠가 그냥 무심코 가져다 놓은 돌을 보고 이 돌은 뭐야? 비싼 거야? 얼마나 비싼 돌이길래 거실에 장식을 다 해놨대? 이런 말을 한다거나 거실 한쪽에 놓인 아빠의 골프 가방을 보고 이 골프채 비싼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다 비싼 거네. 이 가방 안에 든 것만 해도 얼마야? 아버지 골프는 자주 안 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 즐겨 치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싼 채를 세트로 사신 거야? 대단하시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처음 오는 예비 아내의 집이기도 하고 집 구경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집 구경이 목적이 아닌 친정 형편에 더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제 느낌은 식사 자리에서 예비 남편이 아빠에게 하는 질문으로 확신이 섰습니다. 요즘 전부 경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장인어른 사업은 괜찮으신지 걱정이네요. 제 친구 아버지도 사업하시는데 너무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데 장인어른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이제 제가 있으니 힘드시면 연락 주세요. 다른 도움은 못 드려도 술 한 잔 정도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한번 이런 말을 했다면 저도 진심으로 걱정되어 이런 말을 꺼낸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아빠의 입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은근슬쩍 같은 의미의 말을 꺼내고 또 꺼내더라고요. 그쯤 되니 예비 남편의 말은 진심으로 걱정해서 우러나오는 말처럼 들리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런 예비 남편의 태도에 저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알아챈 건지 그 후론 부모님께 참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살갑게 말도 잘하고 뒷정리도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를 돕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설거지까지 혼자 다 하더군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상품권도 따로 준비해와 부모님께 전하기도 했고 안고 일어날 때마다 힘겨워하던 아빠의 상태를 눈치채 다리 안마를 해주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제가 괜한 오해를 했나,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혼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불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사기 위해 발품을 팔며 한참 돌아다니던 날이었어요. 만나기 직전까지도 예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사전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예비 시모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왔더라고요. 듣자니 너희 아직 반지 하나도 결정 못했다고 해서 같이 나왔어. 너희 반지도 같이 골라주고 바깥바람도 쐴 겸 말이야. 괜찮지? 네. 네. 괜찮아요. 같이 가세요. 예비 남편을 통해 의견을 물어봐도 단박에 거절하기 어려운 마당에 코앞에서 저러는데 제게 무슨 선택지가 있었겠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예비 시모와 함께 결혼 반지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것저것 잘해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안목이 구식이지도 않고 저를 배려하며 반지를 골라주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점점 예비 시모는 본인 것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이 진주 세트 어떠니? 네, 예쁘긴 한데 저는 진주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너 말고 나 말이야, 나. 예저부터 이런 거 한 세트 정도는 가지고 싶었거든. 그런데 때마침 여기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있네. 너무 갖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사달란 말만 하지 않았지 저에게 사달라는 몸짓과 눈빛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고가의 제품만 콕콕 집어서요. 저는 애들러 안 된다고 표현을 했고 예비 남편도 제가 기분 나빠하는 것을 눈치를 챘는지 예비 시모를 말리더라고요. 엄마도 참 오늘은 우리 반지 보려고 온 거 잊었어? 뭘 계속 가지고 싶대. 적당히 하고 우리 반지부터 좀 봐줘. 엄마 거는 아들이 돈 많이 벌면 사드릴 테니까. 그렇게 예비 시모도 입을 다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나저나 혼수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신혼집에 드리는 첫살림인데 싼 거 하지 말고 비싸고 좋은 걸로 해. 그리고 예단비는 알아서 섭섭하지 않게 준비하고, 현금 말고 계좌 줄 테니까 바로 보내줘. 괜히 허례허식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 통장에 바로 보내는 간단하고 편한 방법이 있는데. 알겠지? 황당하더라고요. 챙길 건 챙기기로 합의를 본 터라 따로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과하게 바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예비 시댁에선 저에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며 말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속물적인 예비 시모보다 더 황당한 건 예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본인이 나서 말리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 바로 코앞에서 못 들은 척하며 가만히 있더라고요. 방광과 다름이 없는 태도였죠. 가만히라도 있었다면 섭섭지 않게 알아서 챙겨줬을 텐데 저리 나오니 저도 기분이 점점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전까진 시모가 좀 곤란한 말을 해도 웃어넘겼는데 이 문제만큼은 그냥 웃어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부모님이랑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따로 생각해둔 금액이 있기도 했고 따로 이야기 나눈 것도 없어서 지금 무어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생각보다 바라시는 금액이 좀 커서요. 직접적이고도 뻔뻔한 질문만큼이나 직접적인 저의 대답에 예비 시모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제야 우물쭈물하며 제 편을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 엄마. 이런 이야기는 우선 나랑 해. 나랑 상의도 없이 됐던 금액부터 이야기하면 어떡해. 나도 당황스럽다고. 뒤늦게 편을 들어봤자 제 마음은 풀리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하게 나빠지자 예비 시모는 서둘러 자리를 뜨더라고요. 나는 먼저 갈 테니까 두 사람은 데이트 더 해. 괜히 결혼 앞두고 싸우지들 말고. 저희만 남게 되자 그간 참았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예비 남편을 바라보며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왜 말도 없이 어머님을 데리고 온 거야? 예비 남편은 제 말에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엄마가 같이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랬지. 뭐가 문제야? 어차피 가족 될 사람인데 같이 반지 보는 게 그렇게 이상해?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제가 많지. 우리 반지 고르는 자리였잖아. 그런데 어머님은 본인 것만 보시고 사달라는 눈치만 주시고 그것도 고가의 제품만 콕콕 찍어서 말이야. 그리고 예단비는 또 뭐야?
계좌로 바로 보내라고? 그런 말을 듣고 자기는 왜 가만히 있어? 예비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한숨을 푹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자기도 이해 좀 해줘. 나이 드신 분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예단비 같은 건 원래 다들 챙기는 거야. 우리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해? 내가 뭘 이해해? 자기는 왜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안 했냐고. 어머님이 저렇게 과한 요구를 하시는데 아들인 자기가 나서서 말리거나 중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만 나쁜 사람 되게 만들고 자기는 뒤에서 우물쭈물하기만 하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저를 보며 예비 남편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편 들어줬잖아.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나보고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거기에서 엄마한테 화라도 내? 고함이라도 질러야 했었어? 누가 그러래? 적어도 아닌 건 아니다. 심한 건 심하다고 딱 잘라줘야지. 내가 보기엔 자기가 더 심해. 그냥 웃어넘기면 되지. 그거 하나 못 넘겨서는 혼자 발끈해서 이게 뭐야? 그리고 엄마가 아까 한 말 잊었어? 결혼 전에 괜히 싸우지 말라는 말. 나 별것도 아닌 일로 자기랑 이렇게 힘 빼기 싫어. 그러니까 이쯤 하자. 끝까지 큰 소리를 치며 일어난 상황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예비 남편을 보는데 화가 더 치솟더라고요. 결국 화해조차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결혼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예비 시모의 행동부터 요구까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예비 남편의 행동도 물론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저는 병원을 옮기게 되었어요.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의 추천으로 종합병원으로 옮긴 것이었죠. 워낙 바쁘기도 바빴고 결혼 자체를 고민하던 시기라 굳이 예비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때는 제가 병원을 옮긴 지 딱 2주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예비 형님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옮긴 병원이 예비 형님의 집에서 가까웠던 것이었죠. 그런데 형님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마는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었고 팔과 목 부분엔 멍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걸 보니 온몸이 성찬아 보이기도 했죠.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형님의 상황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저보다 더 놀란 건 예비 형님이었어요. 늘 무표정을 유지하던 예비 형님의 얼굴에 표정이 생기더라고요. 동그랗게 뜬 눈에 차마 다물지도 못하고 있는 입,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동공까지 당황하고 놀란 것이 분명했죠. 형님! 이게 다 뭐예요? 이마는 어쩌다 이러셨어요? 이 멍들은 뭐고요? 걷는 것도 불편해 보이는데 다리도 다친 거 맞죠? 아니, 난 괜찮아. 이마 찢어진 것만 빨리 치료해줘. 이것만 치료하고 가봐야 해서 다른 곳은 정말 괜찮아. 예비 형님은 횡설수설하며 무조건 이마만 치료하면 된다며 멍을 손으로 감추려 하더라고요. 그 순간 형님의 옷이 살짝 올라갔고 그 틈으로 멍이 또 보였습니다. 찢어진 이마, 성한 곳이 하나 없는 몸, 그리고 예비 형님의 반응까지.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형님, 우선 진정하세요. 이마는 지금 바로 꿰맬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안 돼요. 입원하셔야 해요.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형님 걷는 것도 엉성한 게 다 다른 검사도 꼭 하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비 형님은 끝까지 입원은 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반강제적으로 예비 형님을 1인실에 입원시켰습니다. 얼마나 고단했는지 끝까지 집에 가겠다고 버티던 예비 형님은
수액을 맞기 시작하자 금세 깊은 잠이 들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살폈고 제 예상대로 온몸은 멍으로 가득하더군요. 잠든 형님을 잠시 바라보다 병실을 나오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수사할 필요 없이 예비 시숙이 저지른 일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형님의 상태로 봤을 때 순순히 사정을 털어놓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일단 저는 충분한 휴식을 처방하기로 했어요. 혹시나 하는 상황에 간호사 분들에게 보호자가 온다면 일단 저에게 빨리 연락을 달라는 말도 해놓고 말이에요. 당장 금방이라도 들이닥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 당일은 조용하더라고요.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예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병원에 우리 형수 입원했다면서. 왜 말을 안 했어?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해주지. 그리고 병원은 언제 옮긴 거야? 얼마 안 됐어. 워낙 바쁘기도 했고. 급하게 옮기기로 결정된 거라 상의하거나 옮겼다고 말할 틈도 없었고 말이야. 그리고 형님 입원한 건 내가 함부로 말할 상황이 아니잖아? 아무리 자기라고 해도 형님은 내 환자인데 환자 정보를 어떻게 말해? 거기에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형님 스스로 다 알리겠지 싶어서 가만히 있었지? 그랬구나. 난 괜히 자기가 나한테 거리 두는 것 같아서 섭섭할 뻔했잖아. 섭섭할 것도 많다. 그런데 형님 왜 다쳤는지 알고 있어? 형님 보고 너무 놀라서 뭘 물어볼 정신도 없었지 뭐야. 자기는 뭐 아는 것 좀 있어? 예비 남편을 슬쩍 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형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부부 사이의 일일 뿐인지 예비 시댁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랐는지 모릅니다. 제발 예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길. 이 끔찍한 일을 그저 지켜보는 방관자는 아니길 말이에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제 기대를 산산히 조각내는 대답을 내어놓더라고요. 그거 그냥 넘어졌다고 하더라.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형수 잘 넘어져. 어제도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그대로 굴렀다지 뭐야. 그래서 이마도 찢어지고 몸에도 멍들고 했다던데. 아, 그래? 넘어진 건 확실하지? 그럼. 왜? 혹시 형수가 뭐라고 그래? 아니, 내가 말했잖아. 놀라서 아무것도 못 물어봤다고. 형님도 내내 주무시기만 하고 대화도 제대로 못 해봤어. 어쨌든 알았어. 나 이제 진료 시작해야 해. 나중에 또 통화해. 얼마나 천연덕스럽게도 거짓말을 잘하는지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예비 형님의 환자 카드에 적힌 집 주소를 보면 집이 23층인데 그 높이에서 걸어 내려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행여나 운동 목적으로 계단을 이용했다 해도 제가 의사인데 찢어진 상처나 멍을 보면 모르겠어요? 그건 분명 물건을 집어던져 생긴 상처이고 때려서 생긴 멍들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의 천연덕스러운 거짓말로 예비 남편 또한 이 모든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확신했죠.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도 저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제가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면, 혹시나 예비 형님을 다치게 한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라면, 괜히 제가 나서 사건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깊어지던 그때 예비 시모가 병문안을 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 걸음에 예비 형님의 병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병실에 귀를 대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모는 예비 형님을 나무라고 있더라고요. 너는 참 요령도 없다. 우리 아들한테 한 대에 맞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집어던지면 피해야지. 그걸 왜 맞고만 서 있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괜찮냐, 많이 다치진 않았냐라는 말 등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심지어 아들이 가해자인 상황에서 말이에요. 충격이 너무 큰 탓에 입이 절로 벌어지던 그때
더욱더 충격적인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거 좀 맞았다고 입원을 해? 또 이러면 이혼당할 줄 알아? 고아 며느리 그렇지 않아도 탐탁치 않은데 돈 한 푼 없이 쫓겨나기 싫으면 알아서 잘하란 말이야. 맞고 산다고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니 이게. 그렇습니다. 예비 형님은 예비 시숙에게 맞고 살았던 것이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닌 습관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상처는 물론이고 이마도 예비 시숙의 짓이었고 예비 시댁에서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함께 덮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런 개똥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예비 형님의 선택이 침묵인 걸 보아하니 이미 모든 걸 자포자기한 듯 했고요. 이어지는 예비 시모의 말을 들어보니 상황은 더 가관이었어요. 그리고 그간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예비 형님은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와 다름없이 자랐다고 하더군요. 예비 시모는 결혼을 반대했지만 예비 시숙이 끝까지 예비 형님을 포기하지 않아 결혼까지 했다고요. 하지만 그 행복은 2년도 채 가지 않았고 예비 시숙이 바람까지 피우며 집안에 소홀해졌다 하더군요. 처음엔 예비 형님도 화를 내고 싸우기도 했지만 예비 시숙의 강압적인 행동이 시작되었고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예비 시숙의 협박에 여의치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도움 구할 곳도 없었던 형님은 자포자기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우리 아들 마음 하나 못 잡아서 바깥으로 나돌게 하지를 않나? 괜히 성질만 건드려서 그 모양 그 꼴이 되질 않나?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 없다니까. 어쨌든 얼른 퇴원이나 해. 집안 망신 그만 시키고.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의사 며느리한테 입이라도 뻥끗했다간 가만 안 둘 줄 알아? 고아인 너와는 달리 집안도 잘 사는 집안이라 무조건 잡아야 하는 며느리니까 괜히 입 잘못 열어서 일 망치지 말란 말이야. 추궁과 협박이 끝나는 분위기에 저는 황급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저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같은 여자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언행이었죠. 예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인권단체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집안에 보호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방관하고도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고 다녔을 생각에 치가 다 떨려왔습니다. 파혼은 당연히 해야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자꾸만 예비 형님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지켜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무슨 대꾸라도 했다면 제 마음이 그리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듯한 자포자기한 예비 형님의 행동에 제 마음 또한 무너져 내렸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도와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쩌면 예비 형님을 도울 마지막이자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결심을 하던 그때 예비 시모가 진료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처음 식사 자리에서 봤던 그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말이에요. 우리 예비 며느리 고생이 많네. 첫째 치료도 네가 해줬다면서? 고생했어. 그런데 입원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네. 보니까 가벼운 타박상 같은데. 첫째도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냥 오늘 퇴원시켜주면 안 되니? 내가 온 김에 집에 데려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실을 몰랐다면 이런 시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모든 진실을 알고 예비 시모의 온화한 미소를 보니 구역질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금방이라도 구겨질 것 같은 미간에 갖은 애를 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곤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대답했죠. 저도 잘 알죠. 가벼운 타박상인 거. 당장 퇴원하셔도 되는데 오신 김에 건강검진 좀 해보려고 해요. 전산 보니까 결혼 이후에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이왕 제가 일하는 병원에 오신 김에 겸사겸사 검사 받으면 좋잖아요. 제가 다 해드릴 건데. 그리고 다음 순서는 어머님이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어머님도 1인실 입원하셔서 검사 받으실 거예요. 이제 곧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을 들은 예비 시모는 가짜 미소가 아닌 진짜 미소를 쥐어 보이더라고요. 건강검진? 어머나, 이래서 다들 의사 며느리 하는가 보구나. 1인실 입원해서 하는 건강검진이니?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예비 며느리가 최고라니까. 예비 시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때 형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사실 어제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젠 제가 도울 테니까 이혼하세요. 이대로 계속 살다간 형님 진짜 큰일 나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예비 형님은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어 보이다가 이내 무표정이 되더라고요. 그 자포자기한 표정 말이에요. 그리곤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주제에 무슨 이혼은. 이제 와서 이혼해서 뭐해. 이혼해도 가서 살 친정도 없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그렇게라도 데리고 살아주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마. 도대체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았으면 이런 말을 당연하다는 듯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할 수 있을까 의문마저 생기더라고요. 예비 형님의 모습과 상황이 너무 불쌍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끝까지 설득했고 예비 형님은 그저 멍하니 싫다고만 하더라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예비 형님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이렇게 계속 사시면 큰일 나는 건 둘째치고 하늘에 계신 형님 부모님 피눈물 흘리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이러고 다 포기하고 사는 거 알면 눈도 제대로 못 감고 좋은 곳으로 가지도 못하신다고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예비 형님의 얼굴에 표정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강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을 못 믿겠으면 날 믿어요. 내가 형님 끝까지 도울게요. 나 보기보다 능력 좋아요. 내가 책임지고 그 지옥에서 탈출시켜 줄 테니까 나 믿고 한 번만 용기를 주세요. 네?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혼할 수나 있을까? 이혼한다고 해도 혼자 살 수나 있을까? 당연하죠, 형님.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을 때도 이겨냈고 그 후로도 바르게 자라서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도 다녔었잖아요. 형님은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만 내세요. 그러면 뭐든 다 잘 될 거예요. 저는 쉴 새 없이 예비 형님에게 용기를 주입했고 예비 형님은 그제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비 형님을 꽉 안아주었고 그날부터 저희의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진단서부터 다 끊었어요. 온몸의 상처는 사진으로 남겼고 동시에 정신의학과 선배에게 부탁해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증거는 생각보다 차고 넘치더라고요. 예비 시숙이 예비 형님에게 쓰는 돈 한 푼이 아까워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아 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곳엔 결혼 생활 내내 예비 형님을 협박하고 겁박한 모든 것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예비 시숙이 거친 행동이 시작되었을 때 예비 형님이 이혼을 하기 위해 찍어둔 사진과 영상도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변호사는 아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빠 회사 일을 맡아주고 있는 로펌에서 가장 실력이 좋다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이혼 상담을 시작했죠.
수많은 살해의 사건을 해결했던 변호사분도 예비 형님의 사정을 듣더니 혀끝을 다 차시더라고요. 같은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난다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뒤에서 이렇듯 이혼 준비를 하면서도 예비 남편의 앞에서는 결혼을 할 것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최고의 복수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예비 형님의 길었던 입원이 끝나고 퇴원하던 날, 병원으로 예비 시숙은 물론이고 예비 시모 그리고 예비 남편까지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저에게 괜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함이기도 했고 예비 형님이 그대로 도망을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몰려온 것이 분명했죠. 우르르 몰려와서 너도 나도 쌀 것도 없는 예비 형님의 짐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저와 예비 형님도 마침 디데이를 퇴원날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간 어떤 지옥이 예비 형님을 기다리고 있을지 그 누구도 모를 일이니까요. 짐을 다 챙긴 세 사람은 예비 형님을 잡아 끌며 얼른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세 사람의 앞을 막아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꿀단지라도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집에 가려고 하세요? 그러지 말고 퇴원 기념으로 밥이나 먹고 가세요. 제가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오늘 형님 퇴원날이기도 하고 음식 대접도 하고 싶어서요.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접을 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특히나 예비 시모는 또 우리 예비 며느리가 최고라며 웃으며 앞장을 서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제가 예약한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룸식으로 된 곳이라 여러모로 딱인 장소였죠. 모두가 둘러앉은 상황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건 다름 아닌 예비 형님이었어요. 당시 예비 형님은 저와 복수를 준비하며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는 상태였죠.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존감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우리 이혼해. 어머님, 저희 이제 이혼할게요. 이쯤에서 저 좀 놔주세요. 어차피 저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당신도 나 그만 좀 협박하고 이혼해줘. 나 놔두고 당신 만나는 여자들이랑 살아. 예비 형님은 그간의 모습과는 달리 당당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중간중간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지만 자랑스러울 정도로 잘 해냈죠. 그리고 예비 형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상대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 처음은 예비 시숙이었습니다. 제가 있다는 것조차 잊은 예비 시숙은 늘 하던 대로 욕까지 하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이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네가 뭘 잘했다고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혼을 하자고냐고? 여자? 내가 밖에서 여자를 왜 만나겠어? 다 네가 지긋지긋하게 구니까 만나는 거 아니야? 이성을 잃어버린 예비 시숙과는 달리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은 최대한 흥분을 가라앉히며 예비 형님을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이에요. 첫째야,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런 곳에서 무슨 이혼 이야기를 해. 더군다나 아직 식구도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게 무슨 추태야, 응? 그래요, 형수. 형한테 섭섭한 일 있으면 집에서 둘이 이야기하면 되지. 여정이 있는 곳에서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아니죠. 괜히 여정이 오해하잖아요.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예비 형님의 입을 막아보려 했으며 상황을 넘겨보려 했지만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예비 형님의 당당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예비 시숙이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에 반찬까지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들어왔죠. 바로 변호사와 경찰관이었어요. 모두 제가 사전에 부른 사람으로 예비 형님이 이혼을 입에 올리면 이런 상황이 올 거라 예상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 분들은 난동을 부리는 예비 시숙을 제압했고 변호사분은 예비 시숙에서 이혼 소장을 보여줬어요. 소장을 본 예비 시숙은 더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자신을 붙잡은 경찰분들을 미치며 예비 형님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다른 경찰분께 붙잡히며 더 과한 제압을 당했죠. 몸을 붙잡힌 예비시숙은 귀가 찢어지게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지가 미쳤구나. 경찰을 불러? 변호사를 만났어?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저히 반성이란 없는 예비시숙의 모습에 경찰분들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를 하더라고요. 화를 주체하지 못한 예비시숙이 결정적인 사람들을 결정적인 증인으로 만드는 아주 기쁜 순간이었죠. 저와 예비 형님에겐 그렇게나 기쁜 상황이 예비 시모에겐 끔찍한 상황인 듯 하더라고요. 장남이 질질 끌려가던 모습을 본 예비 시모는 그간 그렇게나 무시하던 예비 형님의 앞에 앉아 빌기 시작하더군요. 바라는 거 뭐든지 해줄 테니 우리 아들 좀 풀어줘. 우리 아들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해. 네가 말하면 다 들어줄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 아들이 아니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 우리 아들 다시 내놓으란 말이야. 이걸 놓으세요. 내가 미쳤다고 그딴 짓을 하겠어요? 저 인간이 끌려가면서도 저딴 협박을 하는데 내가 왜 저딴 인간을 풀어줘야 하냐고요. 저 인간은 물론이고 당신도 벌받아야 할 겁니다. 그간 나한테 한 짓 평생 반성하면서 사세요. 예비 형님은 예비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도 예비 형님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고 예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이대로 그냥 가게? 그냥 가면 어떡해? 나랑 이야기라도 해야지. 무슨 이야기? 우리 사이에 할 이야기가 남아있긴 해? 지금 이 상황 자기한테 황당한 상황인 거 알아. 결혼 망설여지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 형이 욱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도 잘 알잖아. 나 조은이라는 변호사야. 형이랑 나는 다르다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예비 남편은 그 와중에도 혼자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웃음이 절로 났죠. 조은이라는 변호사 같은 소리 한다. 이 와중에도 거짓말을 하고 싶어? 나 다 알고 있어. 조은이라는 인권단체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일을 다 방관하고 덮으려고 했다는 거. 너도 네 형이랑 똑같은 인간이야. 알아? 난 너랑 더는 할 이야기도 없고 엮이고 싶지도 않아. 파혼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날 찾아오지 마. 알겠어?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비 형님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났고 그 후 예비 형님의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은 물론 하게 되었고 위자료의 재산분할까지 제대로 받아냈죠. 지독하게 예비 형님을 괴롭혔던 예비 시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 그건 역시 승소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 예비 형님의 모든 소송이 끝이 나고 난 후 전 예비 시숙은 저와 전 예비 형님이 같이 지내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끈질기게도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이 문 열어! 당장 열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지. 또 경찰에 신고해. 이까짓 걸로 구속이라도 될 줄 알아? 끌려가서 하루 자고 나오면 그만이야. 내가 너 평생 괴롭혀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올 때마다 만취를 해서 난동을 부렸고 저흰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전 예비 시숙은 구치소 신세까지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큰 보복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구치소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한 전 예비 시숙은 구속만은 당하고 싶지 않았는지 다시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매일 술만 먹고 전 예비 시모만 들들 볶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파혼한 전 예비 남편은 개차반인 가정사가 밝혀지며 그 잘난 인권단체 변호사직도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년을 차곡차곡 쌓아온 위신은 땅으로 떨어졌고 업계에 소문이 다 나며 한동안은 그 어디에도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 예비 시숙과 함께 신세 한탄만 하며 술만 마시는 폐인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전 예비 시모는 요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차례대로 잘 나가던 아들들이 폐인이 되어가는 꼴을 곁에서 지켜보다 화병으로 넘어갔는데 간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 요양원밖에는 결정권이 없었다고요. 그렇게 남의 인생을 무시하고 짓밟더니 제대로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네요.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난 후 전 예비형님은 잘 지내고 있어요. 저와는 과거는 잊자는 의미로 언니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어요. 저는 곁에서 언니를 지켰고 언니는 저의 응원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취직을 했어요. 알고 보니 중소기업의 경리부에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고려해 아빠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재무팀에서 부지런히 일을 배워 2년이 지난 지금은 대리 직급을 달았어요. 같은 나이대의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낮은 직급이지만 언니와 저는 얼마나 기뻐하고 또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기쁜 일은 언니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는 점이에요. 한동안은 저희 집에서 지내던 언니는 제 도움으로 작은 원룸에서 혼자만의 삶을 시작했는데요. 저에게 빌린 돈을 금방 다 갚는 것도 모자라 부지런히 돈을 모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앞두고 언니는 그간의 일들을 스쳐 지나가는지 어제는 제 손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정아, 나 정말 그때 네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아마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겠지. 모든 걸 포기한 채로 말이야.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고마워. 넌 내 인생의 은인이야. 언니의 진심 어린 인사에 민망하기도 하고 저 역시 감사한 마음이 커 언니를 꽉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언니. 그때 내 설득에 넘어와줘서 내가 고마워. 그때 언니가 끝까지 용기 내주지 않았더라면 난 아마 평생 언니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야. 내가 그런 힘든 생각하면서 살지 않게 해줘서 내가 고마워. 그리고 장애, 우리 언니. 내가 살면서 여정이 너한테 다 갚을게. 그러니까 우리 평생 언니 동생 하자. 적어도 내가 이 은혜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꼭 언니 동생으로 지내자. 알겠지? 무슨 그런 말을 해. 한 번 언니 동생 하기로 했으면 평생 가야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언니를 딸처럼 여기는 거 몰라? 이제 와서 언니가 싫다고 도망간다고 해도 놔줄 생각 없으니까 각오해.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언니는 저의 인생을 응원하며 평생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일이 있기도 했지만 이렇게 좋은 언니가 생겨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파혼보다 더 큰 일을 해결해 나가며 잠시 파혼했다는 사실을 잊긴 했지만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니 저도 꽤나 힘들더라고요. 상대방이 나쁜 인간이었던 것과는 상관없이 한때는 저의 감정을 주었던 사람과 이별을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잠깐 힘든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병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주 보던 맞선도 현재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젠 애써서 결혼하려 노력하기보단 흘러가는 대로 그냥 지내보려고요. 무엇보다 지금 느끼는 자유가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요. 언니도 저도 앞으로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 그리고 언니와 비슷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하신 분들에게 이 서툰 글이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길 바라며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